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의 김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세무녀 사건이라고 해서 전세 사기 사건이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고요. 전세 소멸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은 전세는 과연 사라지는가 라는 제목 하에 전세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동기는 최근에 깡통 전세 관련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목들처럼 깡통 전세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떼인 전세금만 3,407억이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깡통 전세라는 것은 어떤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간 담보대출금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이 낸 보증금이 있는데, 이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오히려 매매가보다도 높게 되면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나중에 돌려주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보통 우리가 깡통전세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든 빌라든 주택의 매매 가격은 다소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전세 가격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용어가 되겠는데요. 부동산가가 하락하고 전세가가 상승해서 깡통전세 피해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련한 사고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면 2019년에는 3,442억 정도가 사고 액수였는데 21년에는 5,790억이고 지금 올해 상반기에만 3,400억이 넘기 때문에 올해는 6천억을 훨씬 더 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주요 지역 전세가율이 나오는데, 전세가율이라는 것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 비율인데, 이 전세가율이 80%를 넘어가면 깡통 전세가 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포항부터 시작해서 구미까지 다들 81.2%가 초과되고 있는 수준이고, 전국 평균도 거의 7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으면 당연히 깡통 전세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세무녀 사건이죠. 세무녀가 굉장히 많은 빌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세 계약을 해서 많은 전세입자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거의 깡통 전세 수준의 매매가는 얼마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세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전세입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지금 이런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악질 투기 세력들까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전세가 월세화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일러스트 이코노미에서는 거품 붕괴의 전제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거래는 급감하고 그래서 깡통 전세는 늘어나기 때문에 실속 소형 매매만 좀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그래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지금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깡통 전세 같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요자들도 때로는 월세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세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전세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세 소멸론이라는 게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전월세 거래가 지금 40만 4,036건인데 월세가 오히려 거의 60%가 되면서 한 달 전보다도 9.1%가 늘어났고, 4월 달에 50.4%인 것도 지난 역사상 이 전세와 월세를 비교했을 때 월세가 더 높아진 최초 사례였는데, 그보다도 더 급격히 월세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를 1.7억을 빌리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도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 이자를 내느니 차라리 월세를 살겠다,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이 많은 전세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전세의 정의,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제도는 아시다시피 집주인은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줬다가 나갈 때 다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목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사금융 기능이 복합된 형태의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세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 영문 위키피디아에 전세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시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안티크리시스라는 이런 제도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전세와 유사한 제도였고요. 지금 볼리비아에 있는 안티크레티코라는 제도도 전세하고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다만 금융 시스템이 성숙이 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곳에서는 많이 소멸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전세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지금도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금융제도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세 문화가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도 보면 고려시대에도 전당, 조선시대에는 뭐 가사전당, 1876년 강화도 조약, 전세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를 겪고 부흥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세제도가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었으니까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높아지고, 근데 수요자들은 자금이 부족하고 금리는 높고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그 상호 간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면서 전세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현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거래량이 오히려 좀 더 전세를 더 압도하는 형태이지만 아직도 전체 임대차 거래 중에 40%에서 60% 반 이상 정도가 결국은 전세가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세 제도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전세 제도의 기능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되었는가, 먼저 순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월세보다는 전세를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마련된 금원을 일단 집주인한테 보증금으로 넘기면 그동안은 월세 부담 없이 그냥 한동안 지내고 있다가 또 나올 때는 다시 목돈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이런 주거 부담이 많이 경감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월세로 살다가 돈을 좀 어느 정도 마련해서 전세를 다시 들어갔다가 그 다음 실제 자신 자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보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더 돈을 마련을 하면 자가 구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많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전세 제도가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다리 역할을 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금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상황에서는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집을 마련하는 비용에서 있어서도 상당히 전세 보증금으로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전세 제도가 순기능이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호되어 왔던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가 많이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거는 전세 제도의 역기능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도에 의해서 서민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혹은 전세 기간이 만료돼서 자기는 나가야 되는데 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깡통 전세의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있고 이렇게 돼도 경매돼도 사실 회수하기가 어려워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인의 투자 리스크를 임차인이 같이 분담하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차인도 오히려 리스크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 거품이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의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도 크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인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결국은 임차인에게도 피해가 전가되게 되는 거죠. 본인이 굉장히 큰 노력을 해서 마련한 목돈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전세 제도 소멸론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정치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를 한번 보시면 월세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전세 소멸론이 재등장을 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해 5월 달에는 거의 월세 비중이 52% 가까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전세 제도가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동아일보 기사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겨레에서 나온 월세 정상론, 전세 소멸론에 대한 기사에서도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소멸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이견이 갈릴 수는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전세 제도가 바로 소멸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는 게 월세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고 현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세가 바로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게 어쨌든 월세로 전환이 되려면 집주인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마련하려면 다른 또 전세 입자가 들어와야지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제 자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담보대출을 일으키려고 할 때는 그 가능한 비율이 지금 40%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집을 매입하려는 분들은 매입 자금이 부족하고 반면에 매달 임대료는 오히려 또 낮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전세 제도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월세 제도가 점점 더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로서는 반전세나 이런 쪽으로 점점 전환이 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 댓글 통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꼭 필요한 답변을 드려야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거나 하는 시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유경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